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질거 같은 싸움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이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무패의 신화를 만들어낸 데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 전술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한편으로 그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싸움만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보전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수색과 정찰 등의 첩보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이지만, 막상 그런 첩보 활동을 수행하려면 병사들과 지휘관에게 많은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첩보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철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길 수 있는 작전과 전장만을 선택해 아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적에게는 큰 타격을 입히며 전략적으로 필요한 전투만을 벌였습니다. 그 덕분에 해로를 차단해서 왜군 선봉군의 무기와 식량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왜군의 진격을 멈추게 했고, 바닷길을 이용하지 못하는 왜군이 육로로 이어진 보급로에만 의존하게 만들면서 각지의 조선의 병들이 왜군의 보급로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때문에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히 바다에서만 이기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싸우는 모든 왜군들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까지 꺾어버리면서 조선이 살아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단 한 번도 왜군에게 기습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징비록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습이 있을 것 같으니 준비해라 라고 말하자 얼마 후 진짜로 왜군이 기습해왔다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순신의 부하장수들이 그가 귀신이 아닌가 하면서 놀랐다는 기록이 있죠. 가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만을 택했다라는 이유로 이순신을 까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오히려 지휘관에게 있어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전장은 수많은 변수 덕분에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는 곳이며, 만약 아군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장소가 있다고 해도 적장이 그런 지형으로 순순히 들어와 전투를 해줄 리도 없습니다.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지휘관들은 전란의 시대에서 무수한 전투를 경험했던 베테랑들인데, 이런 경험 많은 장수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전장만을 선택해서 싸움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순신의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에게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첩자들만 최소 7명이 있었는데, 피난을 온 사람들에게 단순히 소식을 물어보는 정도가 아닌 전문적으로 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일본군의 본진인 부산포에 들어가 몇 년 동안이나 내부에서 정보를 빼낸 고정간 첩도 2명이 있었고, 이순신은 이들을 이용해 일본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역공작을 펼치기도 했죠. 이 첩자들은 조정에서 지원해준 인재들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사적으로 관리하던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원균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 알지도 못했으며, 칠천량 해전 이후 이순신이 복귀한 후에 다시 유용하게 쓰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순신은 꾸준한 정찰을 통해 현지의 정보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매우 속도가 빠른 소형 정찰선인 탐망선을 약 110척 정도나 보내 늘 주변 지형과 적진의 상태를 파악했으며, 육지에서는 높은 산 정상에 탐망군이라는 정찰병을 계속 보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나서야 전투에 나섰죠. 당시 다른 장수들은 적당히 눈이 좋고 발이 빠른 병사들을 뽑아 정찰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순신은 척후장과 별망군, 탐망선 등 첩보에 특화된 인재들과 부대를 따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피난민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가뜩이나 이순신 장군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소문이 나며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쓸만한 첩보를 제공하면 보상까지 많이 준다는 소식을 듣자 적극적으로 이순신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기 전 왜군 함대가 견내량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준 김천손이라는 목동이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조선군이 왜적을 포로로 잡으면 목을 잘라서 전공을 세우려 했던 것과 다르게 이순신은 그 포로들에게서 정보를 캐내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부하장수들이 왜군의 목을 베우는 것보다 산채로 잡아오는 것을 더 높게 쳐줬다고 합니다. 광양영감 어영담은 업무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평생을 남해안 일대의 외관직만 하며 떠돌아다니던 관료였죠. 하지만 어영담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물길을 거의 다 외워버린 인간 GPS였다는 것인데요. 이순신은 그런 어영담을 정보장교로 채용해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도의 물길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수군의 길잡이로 이용했습니다. 이순신은 평소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사람에게는 칼같이 벌을 줬지만, 어영담이 약간의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눈 감아주기도 하는 등 필요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줄도 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순신 장군이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은 조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나라군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만 했는데, 당시 명나라의 장수들은 진린처럼 이순신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조선군을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거만한 태도를 보였죠. 이순신은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잠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없는 살림의 연회까지 베풀어주며 명나라 장수들의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명나라의 장수들은 술에 취해 온갖 허세를 부리며 쓸모없는 소리만 해댔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쓸만한 정보를 얘기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으로부터 아무 지원을 받을 수 없던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서 정보를 캐낸 것이죠. 그렇게 이순신은 전쟁 내내 원균과 조선 조정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도 온갖 노력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싸우면서 23전 전승에 믿기 힘든 무패 신화를 세우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해낸 것입니다.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4일 부산포에 왜군 20만 명이 상륙해 한양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인데요. 그렇게 5월 2일에 한양을 함락시켰지만 이미 선조는 피난을 가고 없었죠. 이에 왜군은 선조를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그를 뒤쫓았습니다. 결국 6월 15일 평양까지 왜군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죠. 선조가 있는 의주까지는 얼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선조는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군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평양성에 발이 묶이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반도 서쪽 바다를 통해 오기로 한 보급이 한 명의 인물로 인해 완벽하게 막혀버린 탓이었죠. 그는 바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없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수도 있었죠. 현대의 한국인에게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명장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10명 중 9명은 이순신 장군을 꼽을 것 같은데요. 한국사를 대표하는 성웅이 된 이순신은 한국인이 존경하는 위인으로 세종대왕과 1위를 다투고 있는 인물이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두 동상이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 만큼 한국에서 이순신 장군의 위상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순신은 조선을 구한 영웅으로 대접받았으며 선조를 제외한 왕이나 신하들도 그를 떠받들고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이순신 이전까지 군사를 논할 때는 한신이나 손빈, 제갈량, 악비 등 중국 장수들의 사례를 토대로 비교하고 의논했지만 이순신 이후로는 군사에 대한 기준은 이순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같은 명장이 조선의 장수들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이순신은 했는데 왜 넌 못하냐는 식이 되어 고초를 겪는 장수들도 많았다고 하죠. 게다가 통영 백성이나 이순신 휘하의 병사들 그리고 통영에 배치되어 온 현감들 등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이순신의 사당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순신이 전사하고 나서 운구 행렬 때 백성들이 운구를 붙잡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십니까? 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통에 운구를 옮기는데도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순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성웅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당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리는 황제에게 이순신을 소개하면서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경천이지의 제주와 나라를 바로 잡은 보천요길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라며 극찬에 극찬을 했고 적극적으로 등용할 것을 추천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 처참한 패배를 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회고록에 의하면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 장수 정도였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은 여느 조선의 장수와는 달랐다. 나는 그 두려움에 떨려 몇 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또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고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흠모하고 숭상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또한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차를 함께하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스하루는 적이지만 이순신을 미워하면서도 존경에 마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반해 난중일기와 이충무공전서에 의하면 이순신은 왜군들에게 가졌던 증오심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이순신은 왜군들을 짐승이나 귀신이라 불렀으며 신의가 없고 교활하고 흉악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원수라 지칭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들의 조상을 제대로 조져버렸던 이순신을 증오하고 미워할 것 같지만 의외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순신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순신에 대한 전기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질 정도였는데 1892년 세키코세이라는 인물이 쓴 조선 이순신전이 바로 그것이죠. 그로부터 16년 후인 1908년에 한국에서도 단제 신채호에 의해 비로소 이순신 전기가 집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 교과서에도 이순신의 이름이 실릴 정도인데 정식 교과 내용에도 이순신과 거북선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일본에서의 위치도 그 정도이다 보니 일본의 우익들은 일부러 이순신을 까내리려고 그게 누구냐며 듣보잡 취급을 하지만 오히려 일본인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도 모르냐면서 그들을 욕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순신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맞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바스러울 정도로 그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찬양을 한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이순신을 신으로 치켜세웠던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본 스스로 이순신을 디스하고 폄하한다면 그에게 패배한 수많은 일본 장수들을 낮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순신을 비하하고 까내린다면 전국 사명걸 중 한 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순신을 위대한 장군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능력과 고매한 인품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적군이든 아군이든 군인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순신과 같이 신들린 용병수를 구사하는 엄청난 장수와 싸웠던 자신들 역시 굉장히 뛰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유가 더 그럴싸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들은 이순신을 두려워하고 있기는 하는 듯한데요. 1854년 일본에서 발간한 조선정벌기라는 책에는 이순신의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얼굴의 맹장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책에는 사천해전 때 부상을 당한 이순신을 묘사한 그림도 있는데 그림과 함께 기록된 글에는 싸움 중 총탄을 맞았지만 태연자약했다라며 이순신을 대단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순신을 더욱 더 찬양하기 시작한 시기는 메이지 유신부터인데요. 당시 에도 막부를 까내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격화시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히데요시를 막아낸 이순신은 존경을 넘어 신적인 존재가 되었어야 했던 것이죠. 이때 일본인 중 그 누구보다 이순신을 존경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사토 데스타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토 데스타로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고 국방과 전쟁에 관한 책들을 펴내며 전략가로서도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의 이순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1927년에는 절세의 명장 이순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1908년에 발행된 그의 저서 제국 국방사론에는 역사를 통틀어 정면 공격과 기습 공격 병사를 뭉치고 상계시키는 전술에 모두 뛰어났던 장군은 얼마 되지 않는다. 육군에서는 정복전의 대가였던 나폴레옹이 그런 장군이었고 해군 중에는 더욱 천재적인 전술가로서 동양에서는 한국의 이순신, 서양에서는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과 그가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의심의 여지 없는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다. 서양에서 그와 필적할 자를 찾는다면 적어도 네덜란드의 미일 더 라위터르보다 뛰어나야만 할 것이다. 호레이쇼 넬슨은 이순신에 비해서 인간성과 성실성의 측면에서 한참 뒤떨어졌다. 또한 이순신은 거북선이라고 알려진 장갑 전함을 발명하기도 했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지휘관이었고 장갑함의 창조자로서 300여 년 전 해군 전술의 달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토 테치타로는 내가 가장 경모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인격과 위대한 공적은 격렬히 나의 정신을 일깨웠고 나를 더욱 각성시켜 주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이순신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민작가인 시바료타로는 이순신은 청렴한 인물로 통솔력으로 보나 전술력으로 보나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러한 인물이 실존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라며 이순신에 대한 경외심을 표했고 동양이 배출한 유일한 바다의 명장이라고 칭송하기까지 했죠. 또한 메이지 천황에게까지 진상되었던 제국해군사론을 쓴 오가사와라 나가나리의 글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동양에 둘도 없는 영걸로서 부하 장수들도 모두 뛰어난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평양에서 북진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순신 때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외의 다른 여러 나라의 인물들도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대단한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해군 제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는 1944년 진주만 미 해군 기지에서 시행한 브리핑 중 자신들이 타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일본 측의 선전에 반박을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강력한 연합군 함대가 한국 동남부에 위치한 부산항 입구에 정박해 있던 일본 함대를 공격해 섬멸시켰다. 이 강력한 타격으로 인해 한국에 주둔한 일본 육군을 고립시키고 본토 기지에서 차단시켰다. 며칠간 진행된 이 해군 작전은 1592년 여름에 수행되었으며 이 연합군 함대를 이끈 지휘관은 한국의 이순신 제독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일본 해군은 이미 큰 패배를 맛보았던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 앞서 일본의 역사를 공부한 니미츠가 과거 이순신에 의해 개박살났던 일본 해군 역사를 한 번도 패한 적 없다는 소리라는 일본을 겨냥해 말했던 것이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 버나드 로 몽고메리는 자신의 저서 전쟁의 역사에 이순신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해 놓았는데요. 조선에는 이순신이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략가, 전술가이며 탁월한 자질을 지닌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 제작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떤 공격에도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방어력을 지닌 배를 고안했다. 일본은 이순신 장군의 철갑전함에 저항할 수 없었다.
조선이 바다에서 승리를 거둔 결과 히데요시의 지상 공격은 마비되고 말았다 라며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영웅이자 거북선과 같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전함을 만든 기술 혁신가로 평가하고 있죠. 영국의 해군 준장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 역시 이순신을 극찬한 외국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는 이순신 그의 이름은 서구 역사가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공적으로 보아서 위대한 해상지휘관들 중에서도 능히 맨 앞줄을 차지할 만하다. 영국인에게 넬슨과 견줄 수 있는 해군 제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든 일이지만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인물을 꼽자면 한반도의 이순신 제독이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이 넬슨 제독보다 나은 점을 가졌으니 그것은 기계 발명에 대한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순신이 동양의 위대한 해군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라고 했다고 하죠. 또한 중국의 명문대학원인 장강경영대학원 장외일인 교수는 제갈량, 항우, 손자, 관우 같은 인물들이 서양과 일본에 패한 청나라 말기에 있었어도 청나라는 역사 속에 그 결과를 피하지 못했을 테지만 이순신은 다르다 라며 과거 중국 유명한 명장들과 견주어도 이순신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의 평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한 중국의 명장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바꾸진 못했지만 이순신은 이미 거의 패하다시피 한 전쟁의 판도를 180도로 뒤집어 놓았고 끝내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도 넘사벽일 정도이긴 하죠. 장외일인 교수는 이순신을 접하고 나서 그는 역사학자의 양심에서 이런 위인이 있는 민족을 중국 역사로 편입할 수 없다며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에서 스스로 물러났을 정도로 이순신에게 깊은 감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국에서는 좋은 건 다 지낼 거라고 하듯이 이순신도 중국인이라는 개소리를 하며 게임에 등장시키기도 하는 등 문화 공정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도 하죠. 같은 민족인 북한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요. 민족의 성웅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그들은 이순신을 양반 출신의 인민을 위해 싸우지 않고 왕과 봉건 국가를 위해 싸운 그런 인물 정도로 까내려 버렸습니다. 반대로 이순신을 고평가하고 우상화하는 북한의 학자들은 반종파분자로 몰려 숙청당하기까지 했죠. 그 이유는 단순한데 바로 김일성보다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도 이순신은 존경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후 김일성 우상화가 시작되면서 그를 능가하는 영웅은 존재해선 안 되었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폄하가 시작된 것이죠. 이순신이 애국자의 엄청난 명장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김일성보다는 훨씬 뒤떨어지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 중 가장 유명한 평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일전쟁 당시 청국 군함을 격침시키고 러일전쟁 중 스시마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일본 해군의 영웅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가 말했다고 하는 평가이죠. 그것은 나를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순신에게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만약 나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이순신 제독은 나의 스승이다. 실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신빙성이 없는 소설이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독립 이후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던 친일파 사업가인 이영계가 국내의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을 지어냈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기도 한 진위가 불분명하고 근거와 신뢰성이 부족한 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고는 일본인에게 엄청나게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이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고가 한 이순신에 대한 찬양은 그가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의 해외 여러 인물들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우의정 이사내와 병조판서 정원씨는 유능한 무관을 선발하고자 선조에게 한 명의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곧이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이조판서 유성룡은 이 인물을 종육품인 정읍현감에서 정삼품인 전라자수사로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줬죠. 순식간에 여러 품계를 뛰어넘어 전라자수사가 된 이 인물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동인 세력의 추천을 받아 승진하자 당연히 정철과 윤두수 등 서인 세력은 원균을 밀기 시작했죠. 이 두 인물은 이후 서로 으르렁대며 욕하기에 바빴는데요. 임진왜란의 최고의 성웅 이순신과 7천량의 전에서 조선 수군을 몰살시킨 원균이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만 봐도 원균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대부분 원균의 떳떳하지 못하고 치졸한 모습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중일기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 경상우수사 원균은 흉악하고 음험하다느니 원균의 말이 극히 흉측하고 거짓되어 뭐라 형언할 수가 없다느니 원균이 술을 먹자 해서 조금 줬더니 나중에는 엄청 취해서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짓거렸는데 이를 매우 해괴하게 여겼다라는 등 원균을 못 잡아먹어 안달나 보이기도 합니다. 훗날 원균이 도원수 권율에게 혼날 때 이순신은 그를 비웃으며 비난을 하기도 했고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원균이 문상을 보내자 음영한 원균이 편지를 보내 조문했지만 이는 도원수 권율의 명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었죠. 이렇게 원균은 난중일기에 1593년 2월부터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험담이고 약 30여 차례나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원균과 이순신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 둘은 애초에 서로 다른 점이 많았었는데요. 원균의 아버지는 병마절 도사를 지낸 원준량으로 그의 집안은 무인 집안이었죠. 하지만 이순신의 집안은 할아버지 이백록이 조광조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죽었다 보니 역적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이정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채 평생을 조용히 숨죽여 살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둘은 성격도 많이 달랐는데요. 원균은 용장으로서 물불 안 가리고 돌격하는 스타일의 장수였죠. 1576년 32살의 나이로 무과에 합격한 원균은 처음엔 주로 북방에서 근무하며 여진족을 상대했었습니다. 당시 여진족은 원균의 이름만 듣고도 공격을 멈추고 달아나기 바빴다고 하니 그의 용맹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죠.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우며 명성을 날렸던 원균이었지만 때로는 지나친 용맹함이 무모함으로 변해 부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미리 적의 정보를 얻은 다음 적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전략을 꼼꼼히 짠 다음에 작전에 돌입했었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도 실패할 확률이 없다시피 했죠. 그가 23전 23승이란 믿지 못할 기록을 세운 것도 바로 그의 치밀한 성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균은 적의 수급에 집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 안방준이 저술한 음봉전서에는 원균이 수급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심지어 다른 장수들에게 수급을 구걸까지 했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한 숟갈씩 얻어온 밥이 한 공기보다 많다며 뒤에서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균은 학살당한 조선 백성 시신을 외적으로 둔갑시킨 뒤 목을 거두기도 했으며 왜군에게 협조를 했다는 혐의를 씌워 처형을 시키기도 했던 것이죠. 난중일기에는 그가 남해안의 섬으로 배를 보내 조선인 어부들의 목을 찾는 것을 들은 이순신이 이를 저지하고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있으며 왜군에게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운 뒤 목을 베어 바친 것을 바로 잡았다는 장계를 올린 기록도 있습니다. 원균의 이 모습만 봐도 이순신이 그를 싫어한 이유가 충분할 것 같죠. 이 둘이 서로 싫어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생기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원균은 경상우 수사, 이순신은 전라자 수사였죠. 1592년 4월 13일 왜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700여 척의 전선들과 18,000여 명의 병력이 부산포로 진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원균은 지레 겁을 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100여 척에 달했던 조선의 전함들을 모조리 침몰시켜버리고 도망쳤는데요. 사실 당시 조선 수군은 상비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력이나 격군 등이 모이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죠. 왜군이 도착하기 전에 병력을 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선들을 자침시키지 않았다면 왜군이 수많은 조선의 배들을 사용했을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순신이 평가하기를 당시 상황으론 누구도 딱히 방법이 없었겠지만 평소에 미리 바다에 정찰선을 띄워놓아 빨리 적을 발견했으면 방비를 굳힐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100여 척의 아군배를 자침시킨 원균은 달랑 한 척의 배에 타고 도망가면서 전라 좌수사이던 이순신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전라자 수군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호작선 46척을 이끌고 출진하자 그제서야 한 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원균이 나타났고 이후에 도망쳤던 경상 우수군 장수들이 3척의 판옥선과 2척의 협선을 이끌고 합류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순신의 지휘 아래 옥포에서 외선 30여 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원균은 이순신에게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열심히 싸워 왜군을 격파했다고 조정에 보고를 올리자 라고 했지만 이순신은 조금만 있다가 올리자고 말하고는 밤에 몰래 자신과 전라자 수군의 전과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원균은 군사들과 전함들을 다 잃었고 적을 공격할 때도 별로 공을 세운 것도 없었다 라는 식의 보고서를 올려버린 것이었죠. 사실 원균이 들고 온 경상 우수영의 병력은 기껏해야 4척의 판옥선과 2척의 협선이 다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을 많이 세운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원균은 이순신을 미워하게 되었고 이순신 역시 원균을 싫어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죠. 이후로도 원균이 이순신에게 몇 번 원군 요청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순신은 무시해버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순신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었지만 원균은 이순신의 이러한 점에 더 열받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원균은 이순신에게 날이 밝는 대로 출진해 왜적과 싸우자고 해놓고 다음 날이 되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취기에 정신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출진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서서히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서로 더 으르렁대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는데요. 바로 한산도 대첩이 있기 전 작전회의를 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이 견내량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을 적은 수의 판옥선만 보내 유인해낸 뒤
한산도 근처 바다에서 선멸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니 이를 듣고 있던 원균이 그럴 필요 있냐며 그냥 전군을 이끌고 바로 공격해버리자고 말한 것이었죠. 이에 이순신은 수많은 부하 장수들 앞에서 원균에게 공은 전술을 모르시오? 라고 면박을 줬던 것입니다. 당시 원균은 이순신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았고 묵과 급제도 9년이나 더 빠른 선배였는데 후배인 이순신이 그런 그에게 창피를 준 것이었죠. 그러지 않아도 옥포해전의 보고서 사건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심기가 불편하던 원균에게 이날의 사건은 이순신을 더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을 대파한 이후 신설된 관직인 종이품 삼도수군 통제사직에 원균을 제치고 이순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서열이나 신분 등이 분명하던 당시 조선시대에 원균에게는 이보다 더한 치욕과 모욕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순신과 원균 사이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593년 7월엔 당시 전라자수사였던 이순신이 진영을 한산도로 옮기면서 운주당이라는 작전 통제실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일개 병사라 할지라도 작전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운주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었죠. 전투에 앞서서 누구든지 의견을 내고 충분히 토론하면서 치밀하게 작전을 짰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그만큼 전투에서 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 운주당의 첩을 데려다가 같이 술이나 먹으며 지내는 원균을 보고 진짜 꼴배기 싫어했을 것 같죠. 이런 원균의 태도에 심지어 병사들마저 만약 외적을 만나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부하들의 신망도 잃어버린 원균은 지휘관으로서의 채통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얕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들이나 부하 장수마저 생겼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짠 뒤 승리가 확실해야만 움직이던 이순신에게는 원균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거니와 무모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의 전투에 임하는 스타일마저 이렇게 다르니 친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정유재란을 일으키기 전 이순신을 너무 두려워했던 일본은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간첩을 조선으로 보내 가토 기요마사가 언제 바다를 건너 재차 침략해올 것이라는 첩보를 흘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고니시와 가토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고니시가 가토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이순신에게 수군을 이끌고 가 그들이 상륙하기 전에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왜군이 조선군보다 더 병력이나 전함도 많았기에 부산으로 출정했다가 오히려 적에게 당할 위험도 있었고 확실하지 않은 첩보만으로 병력을 운용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이 첩보가 적들의 계략이라면 조선 수군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선조의 명령에도 출정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의 그런 태도에 원균은 정반대의 상소를 선조에게 올렸는데요. 우리 수군이 출진해 부산 앞바다에서 위용을 과시한다면 가토 기요마사가 수전에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물러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선조는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은 이순신을 안이 곱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원균의 상소를 보자마자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상도의 주요 항구나 포구와 같은 거점들은 왜군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순신이 정박해 있던 일본 수군을 개작살 낸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곳곳에 외성을 쌓아 조선 수군 방비를 굳건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원균의 상소는 조선 수군을 의도적으로 수몰시키려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어쨌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정작 본인이 말한 대로 출진하지는 않고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원균이 보기에도 부산포를 공격했다가는 수군이 아작날 것이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원수 권율은 1597년 7월 원균을 불러다가 외적 공격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곤장을 쳐버렸죠.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치욕을 당한 원균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출진 준비를 하던 중 1597년 7월 칠천량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고 엄청난 타격을 받아 이순신이 애써 만들어 놓은 배 100여 척이 파괴되었고 고장 12척만 남았으며 조선 수군 1만여 명이 전사하고만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균도 육지로 도망갔는데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죠. 아마 쫓아온 외병과 싸우다 전사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 칠천량해전에서 배설이 그나마 배 12척을 살려 간신히 도망쳤던 덕에 명량대첩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적같은 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원균이 경상 우수사 일대 100여 척의 배를 자침시켰고 칠천량해전 전과 후에 또다시 100여 척을 잃었던 반면에 이순신은 자신이 직접 잃은 배는 한 척도 없으며 왜군의 배만 500여 척을 수장시킨 것을 보면 둘은 비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어떤 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반대되는 악당이나 빌런이 필요하긴 한데요. 임진왜란의 희생양이 바로 원균 아닐까 싶죠.
어쨌든 이후 선조는 비록 원균이 7천량에서 왜군에 대패했지만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점을 높이사 원균에게 이순신과 같은 선무 1등 공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원균과 이순신은 너무너무 스타일이 다른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던 것 같기는 하죠. 한편으로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